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계획을 시사했고 오는 9월 말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올해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의 감축을 시작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대차 대조표의 축소 작업을 종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넓은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도 최근 몇 년간의 범위 하단에 머물러 있고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됐지만 이를 볼 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등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5%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0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하일 알마즈 루에이 에너지 산업부 장관이 오펙이 비회원국들과 6월까지 공식 협력 선언문 작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공식 협력 선언문을 6월에 마무리할 것이고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 이어나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4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는 1% 가깝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시를 기점으로 다시 투자 심리 살아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FOMC가 금리 동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안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뉴욕 증시까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과 일본의 겨냥해 이 무역 장벽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바이오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할 텐데요. 함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빅히트 엔터가 엔터 빅3를 이기면서 제휴를 맺고 있는 넷마블과 CJ E&M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중요한 이슈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연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9월 말에 이 자산 축소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좀 FOMC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오늘 아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새벽에 FOMC 때 과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때로는 동결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자, 기본으로 뭐 정리해보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 5월이죠. 5월부터 네. 9월까지 어떻게 보면 대체 대비 축소하고 9월 달에 축소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FOMC 때 기본 주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나오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시그널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경제활동의 속도가 너무 빨랐으니 이것을 둔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동안 속도 빠른 거에 의한 둔화인지 아니면 미국 경기가 침체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다만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달 FOMC 때 인내심, 즉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금융활동에 있어서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썼다, 즉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 2019년도, 즉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에 대한 이런 어떤 행간의 뜻으로서 일단 해석은 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올해 2.25에서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 네. 잠깐 좀 점도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이번 3월달 FOMC 때는 기본적으로 점도표의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점도표를 설명을 드려보면 1년에 4번,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즉 1년에 4번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눈에 띈 것들은 이렇게 점이 17개 있습니다. 점이 17개 있다는 것은 연준위원들이 17명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7명 가운데서 보시면 11명이 즉 2.25에서 2.5, 즉 올해는 이 정도 밴드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7명 가운데서 11명이 2.25에서 2.5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별 일이 없는 이상 올해는 기준금리가 동결로 가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눈에 띈 건 내년의 부분입니다. 즉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점도표의 밴드가 2.25에서 2.5 그리고 때로는 2.75까지 좀 약간 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점도표의 기준을 보면 즉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점도표를 해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보유자산 축소 이 부분입니다. 자, 보유자산 축소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느낄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결국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그동안 현금 서비스 계속 그동안 시중에 풀었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니 5월부터 9월 달까지는 그동안 풀렸던 돈을 일정 부분 회수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대체대표 축소라는 이런 의미가 미국 경기가 안 좋지만 일시적으로 좀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통상 그 점도표가 나오면 즉 FOMC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준금리 동결한 코멘트 있겠지만 세부적인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미국의 GDP에 대한 코멘트 즉 2019년도의 중간치를 어떻게 보냐면 2.1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의 GDP가 2.3인데 이번 3월달에 점도표 안에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2.1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어쨌든 직전보다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일단 데이터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12월 달에도 강하다는 얘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강하다는 표현보다 둔화 때로는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데이터를 떠나서 미국의 어떤 연준이 바라본 시각은 예상보다 안 좋을 듯합니다. 그런 시그널을 일단 말씀드렸다 보겠고요.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3월달 기준금리가 동결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월가에서는 1월 달에도 예상했었죠. 이번 3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입니다. 예상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연준위원이 결국 비둘기 파하기 때문에 동결이다 이런 코멘트보다도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둘기 파 쪽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의견보다도 그동안 미국의 어떤 미중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있다면 결국 그 가운데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시그널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보겠고요.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은 또 다른 코멘트가 있습니다. 즉 브렉시트 부분인데요. 브렉시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경제 대통령이 코멘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팩트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코멘트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 보면 오늘 새벽
미국의 어떤 3대 지수가 소폭이나 밀렸다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굿 이슈보다도 기준금리 동결 왜 했지? 어쩌면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시그널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도 혼조세 보였습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만 좀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요. 외신들은 이 전문가들이 연준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뭐 미국이 그 연준 같은 경우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위원들을 향해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를 하다 보니 이제는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연준의 어떤 코멘트를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3대 지수 관련돼서 그 나스닥이 0.07% 상승했다기보다 소폭이나마 올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는 결국 예상보다 기준금리 동결 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끝나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 그것은 결국 은행주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지 때는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금 뭐 다우 그 30지수를 보시면 예상보다 리테일 쪽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데이터에 말씀 못 드렸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애플, 보잉 이런 어떤 예상보다 악재가 있었던 종목들이 상승했다 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했으면 은행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골드만삭스 우리가 코드가 GS라고 그러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다우존스 30 종목 관련돼서 하락률 1위 때로는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그 기준금리 동결 그 가운데서 그 은행주가 예상보다 하락했다. 이것은 결국 오늘 국내 증시 관련돼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FOMC 이후에 결국 어떻게 방향이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상당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그렇다면 결국 기준금리 동결됐다는 것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은행주가 하락했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관련돼서 이제는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은 지난 1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어쩌면 3월 달 기준금리 동결을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이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미국 증시를 좀 하방 압력을 좀 미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사인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액션 취할지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수입 관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분기 때로는 2분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지금이 뭐 3월 말인 거 보면 어쩌면 미국과 중국이 잘 된다 하더라도 빠르면 6월 더 길게는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어떤 동결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브렉시트 이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를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보니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경제 지표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저희는 좀 어떤 지표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예상보다 그 친기업적인 액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안 좋지만 그 이후에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뉴욕 증시가 과거에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지표 관련돼서 GDP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몇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예상보다 그동안 그 미국 증시가 급등에 의해서 소폭이나 밀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표에 대한 유의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보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끝난 그 월가 페이퍼를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는 미국 경기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보다도 액션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지표는 예상보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만약에 신뢰성을 좀 보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GDP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참여자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예상보다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과 일본을 겨냥해서 무역 장벽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또 다른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실은 무역 관련돼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있다 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바라본 시각은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상당히 다 없애버리기는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없애겠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미국 경제를 제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보고서라는 페이퍼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보고서의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이겠지만 그중에 주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겠죠. 그 이후에 최근까지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는데 결국 그것은 누구의 어떤 그 역할이냐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잘했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의 시각을 보면 결국 그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한 달, 두 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것에 대한 과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먹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결국 본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 인하 있습니다. 즉 법인세 인하 있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기업들, 애플이나 큰 기업들이 앞으로 장사하더라도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세요. 법인세를 적게 내게 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것들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어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착시라는 코멘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국내 증시로 넘어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 재개정했죠. 한미 FTA 재개정의 기본적 팩트 관련돼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뭐가 좋을 것인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측에 이런 얘기했죠. 자동차 앞으로는 뭐 이런 거 수입할 때 좀 많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데 과연 미국과 한국이 그 FTA가 재협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키는 미국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넘어서 일본 또한 그 외 국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FTA 즉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모든 패를 좀 좋게 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본다면 이제는 이것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 그리고 재개정 관련돼서 좀 예상보다 좀 부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합법적인 부분이죠. 무역 확장법 232조가 그동안 죽었다고 표현을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은 것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직전 대통령이 하도 그 무역 협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넘어서 일본 즉 그 한국 미국 외 국가 관련돼서 무역 관련돼서 재개정 재협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안 좋았지만 결국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거야. 따라서 무역 전쟁의 무역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글로벌의 좀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春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봄이 됐음을 알리는 거죠. 자, 어제는요. 오늘도 새벽에 조금 비가 흩날리고 있는데 봄비가 모처럼 만에 풍족하게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가 오면은 뭐 교통 트래픽도 좀 생기고요. 또 움직이시는 데도 불편한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겨울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어제의 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소 불편함보다는 기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뭔가 이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꽃샘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돈된 국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한 대목을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제가 왜 이 뜬구로시 도종환님의 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아픔은 그렇죠. 고통이 있어야지만 희망이 있다시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희생이 다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주시장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상승장에서도 이렇다 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야 될 시점이다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설득력 또 아니다. 이 장은 다소 거꾸러질 수 있다. 매도로 전략을 내는 일부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의견 이렇게 팽팽해 맞서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증시가 얼른 꽃처럼 얼른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작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이사님? 네, 이 바이오 제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과 테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쉬운 업종과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이오와 제약업종은 한번 상승했다 하면은 하루 이틀 상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도 상승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설사 투자자분들이 재수 없이 장중 최고점에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힘이 힘든 꼭 체크해야 될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바이오 업체는 그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급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일부 분식회계 그리고 임상 실험의 실효성 의문 그리고 신약을 신청했다가 신약 개발을 신청을 철회하는 이런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 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체크해 주신다면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매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 까지 올 시장을 이끌었던 하나의 강력한 테마가 제약과 바이오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다소 조정을 받고요. 다시 이제 뭔가 재차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분식회계 주사가 일부 대표 바이오 업체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또 일부 국내 대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신청이 철회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안을 죄송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최근 정부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특히 검증 지원 시스템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리스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리스트라는 뭐냐? 정부가 1차 점검을 해서 타당성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세 개의 세 개의 부서가 연합을 해서 구성단을 사업단을 꾸렸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적으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 세 개 부서가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한 2천억 원 정도 1937억 원을 지원을 했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 업체를 간략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임상 업체로서는 지식 녹침자셀, 종근당, 바이오니아, JW 중해장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는 지금 임상 일상에 하고 있는 것은 올릭스와 동화약품, 유한양행, 제넥신, 이수앱시스, 알테오젠, JW 중해장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상 2상에 실현되고 있는 업체는 큐리언트, 대웅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제일약품, 제넥신, 파앱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리스트에 포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 주가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재료가 이미 선발되면서 주가가 상당폭 올랐다고 본다면 그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 옥석 가리기만 좀 더 신중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혹시 BTS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잘 알죠. 네, 이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엔터주 빅3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CJ ENM이나 넷마블에 대한 관심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 좋아질까요? 예. 저는 말씀해 주신 바가 BTS. 엄청난 친구들 같아요. 왜냐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순이익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절단으로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한글을 모르는 많은 세계 청소년들로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전도서에 걸려하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버킷리스트에 대한민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요즘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더욱더 우뚝 솟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하는 BTS가 소속된 회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빅히트가 지금 빅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빅히트 지난해 말씀해 주신 바가 영업이익이 97%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41억 원. 그러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총 1위 종목이 JYP거든요. JYP를 훨씬 더 압도하는. JYP 같은 경우에 보니까 287억 원. YG 같은 경우는 94억 원밖에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M은 477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빅히트의 최근 매출 성장세는 가히 경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빅히트의 기업 가치를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지 않나. 그 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빅히트 그럼 오늘 한번 빅히트 매수 관심 가져보실까 하고 쳐보면은 없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회사가 아직 비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빅히트의 주주들이 누구냐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 빅히트의 최대 주주는요 방시혁 대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TV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이 방시혁 대표가 무려 43%를 갖고 있어요. 그럼 2대 주주는 누구냐? 넷마블입니다. 25.22%. 3대 주주가 CJ ENM 12.24%입니다. 더군다나 이 넷마블과 방시혁은 친척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F1 투자들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빅히트에 투자한 넷마블과 CJ ENM은 최소한 미니멈 투자 금액의 2배 이상의 현재 수익을 투자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계속해서 배당이나 이자 수입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있죠. 과연 그럼 이 BTS 방탄소년단 관련된 기업이 비상장이니까 그 주주들 한번 투자 한번 가치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최대 의문거리일 겁니다. 그걸 한번 설명드리죠. 그러면 방송국에서 지금 넷마블의 주가 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넷마블의 주가를 한번 흐름을 보면은요, 이 BTS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넷마블의 주가는 지난해부터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할 반적 없이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넷마블의 주가를 보면은요, 지난해, 그렇죠? 7월, 지난해 여름이죠. 7월부터 그때가 16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 수직 하락하면서 10만 원이 붕괴돼서 9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올해 들어서 10만 원을 추구해서 계속 횡보하는, 어제 정가가 11만 원대입니다. 11만 7,500원인데요. 자,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자, 주가는 바닥이지만 본격적으로 이 BTS 효과가 넷마블에 반영되면서 그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본다면 좀 더 여유롭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타이밍은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는, 분할 매수를 엮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그다음 뉴욕 증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다소 의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 자,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마감이 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죠. 자,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올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뿐만 아니라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때까지 기존 전략이었는데 아예 금리를 안 하겠다는 건 인상을. 그리고 자산 축소, 그렇죠? 자산 축소, QT라고 하죠. 자산 축소를 9월 말로 종료하겠다. 완전 비둘기파적인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리 동결을 하고 올해 추가 인상하지 않으니까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는, 특히 대표적인 금융사인 골드만삭스가 무려 3.4%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가 0.5%, 141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0.06%. 어제 뉴욕 증시도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혼돈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은 뭐냐? 시장이 이미 미국 주가도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 그리고 유럽의 브렉시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넘어갔다고 치지만 오늘 밤에 열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도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 시장은 다소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죠. 연중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3달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정받을 핑계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 점을 언급해 본다면 내일 새벽에 끝나는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에 열리는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 내일장 미국 시장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먼저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자,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어제 20전이 하락했어요. 1130원, 40전.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더 하향 안정화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래량. 이건 뭐,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상주의 코스피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은 약보합으로 막아버렸죠. 굉장히 꼬리를 길게 달아 좀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얼마였습니까? 3억 1,700만 주. 좀 더 약합니다.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야지 확신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산에서 무리했는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계속 체크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또 정상회담, 노딜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상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장 투자해야 되느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박스권 장세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빨라야 올 하반기, 연말이 돼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종합지수의 급등을 예상하기에는 다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철저한 종목별, 개별 장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중 작은 물량으로도 급등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이 그 전략이 여러분 꼭 요구되는, 잦은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반짝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런 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철저한 전문가들, 프로의 장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손빼라고 뭔가 판단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종목별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이 지수가 상승을 하기에도 부럽지만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없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 봐야 되느냐? 종목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렇죠? 대중국 관련 면세점업청과 유통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선별화된 엔터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엔터주라고 해서 승리사태를 이루는 여파가 굉장히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것에서 빗겨져 있는 덩달아 분위기 따라서 하락했던 종목분들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별화된, 차별화된 엔터주, 그 엔터주는 영화관 관련주도 좋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대북 관련주일 수도 있죠.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자,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기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WTI가 거의 6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고 70달러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유럽의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70달러 선입니다. 현재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 국내 3대 정유사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종목을 특화시키는 매매 전략을 여러분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훈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많은 양의 비는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쏟아지면서 미세먼지까지 씻어냈는데요.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미뤄뒀던 실내 환기와 바깥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3도, 춘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낮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부산은 19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차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최고 4m, 남해와 동해는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